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오늘의 리뷰는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 영화 3편이 극장가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약한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영화 표방하고 있는 게 이제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고전적인 명절 영화의 전통을 쫓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스팅도 좋은 편이죠. 최우식 배우와 장혜진 배우, 공승현 배우가 등장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왔으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 연출자는 김태용 감독인데요. 김태용은 동명이인이죠. 우리 탕웨이의 부인으로, 남편으로, 부인이랍니다.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뭐 김태용 감독이 있습니다. 뭐 만추라든가 이런 대표작들을 갖고 있는 그런 감독이죠. 한국에서 이제 연출력으로 또 인정받는 감독인데, 이 김태용 감독은 독립영화계에서 거인이라든가 되게 기반들이 인상적으로 나왔던 영화 여교사 같은 좀 나름 독립영화에서 이름이 있는 또 인상적인 작품을 연출했던 감독입니다. 이제 상업영화로는 이 넘버원이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이 뭐 제작 규모가 큰 그런 여지가 있는 영화는 아닌데, 그래도 뭐 한 40억 규모 정도의 영화니까요. 그래도 상업 영화로서는 어느 정도 힘을 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각본도 담당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반응부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평단이 일단 기본적으로 큰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뻔한 영화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박병식 평론가의 5점, 2개 반은 뭐 보통 영화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는 음악과 심파, 목에 매거나 최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김초롱 평론가는 영화의 힘이라기보다 엄마의 힘, 시간의 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화가 이제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영화의 힘 자체라기보다는 이 영화 갖고 있는 담고 있는 메시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관람객 평점을 보시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개봉한 지 한 일주 정도가 지났는데 뭐 8.14 정도니까 뭐 이렇게 참담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영화가 조금 기대치에 비해서 좀 밋밋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영화 원작이 일본 소설의 원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넘버원이라는 게 이게 지금 포스터에도 나옵니다. 카운터 01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근데 이게 주인공인 이제 최우식이 연기하고 있는 등장인물이죠. 정하민이라는 인물이 엄마의 이제 그 남아 있는 생애 숫자, 이게 밥을 한 번 먹으면 이제 그 돌아가신다라는 설정을 이제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뭐 지극히 뭐 일본 영화적인 일본 만화적인 상상력이 좀 있는데, 뭐 원작은 소설이고요. 우아노 소라의 당신의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출간된 지가 오래됐고요. 지금 현재는 뭐 이게 이제 일부 저기 뭐 알라딘입니다. 알라딘에서는 지금 절판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렇다고 뭐 도서관이나 중고는 안 찾아봤는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국내에도 2019년에 출간이 됐었어요. 자, 이걸 이제 각색 작업을 해서 로컬라이징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이 최우식이 연기하는 하민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대략 이 영화의 시작은 2010년도에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은실은 장혜진,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의 역할이고요. 이 두 인물의 공간도 꽤 중요한데, 영화의 배경이 되는 건 부산이라는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려은이라는 공승현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까지 해서 주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 여기 이제 세 인물은 성인이 된 하민의 소주 회사, 주류 회사의 동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오로 출연하고 있는 하민이 살아생전을 본 적이 없는 하민의 부친 유재명 배우가 이제 특별 출연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넘버원이라는 영화는 이제 보면 이제 배경이 이 부산이죠. 시간이 영화적 시간으로 두 개의 시간이에요. 2010년과 2025년이라고 해서 실제 영화 촬영은 2025년에 이루어졌고요. 이 하민이란 친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 이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박복한 집안인데 일단은 엄마가 두 형제를 키우고 있었고 형이 있었어요. 하민에게 형이. 근데 하준이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이제 수능을 보러 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요. 근데 그 수능을 보러 갔다가 하민이 이제 동생이죠. 그리고 뭐 되게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냥 영화에 이제 등장하지 않고 소식을 듣게 돼요. 보면은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둘이. 그래서 아빠는 이제 좀 이제 이야기 진행되다 보면 나오는데 이 다음에 이제 밥 먹는 장면이니까 밥 먹는다라는 게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넘버 원이라는 것 자체가 영화의 설정 자체가 이제 엄마의 집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그 먹는 때마다 이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 숫자가 0이 되면 엄마가 죽는다. 이런 설정입니다. 좀 밑도 끝도 없는 논리적인 설정은 아니고 약간 이제 그냥 판타지적 설정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설정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유를 물으면 이 영화의 의미는 없겠죠. 여기서 이제 그런 설정을 통해서 관계를 이제 돌아보는 것이 소설이나 영화의 메시지였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민이 이제 15년 전에 형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이 하민에게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하민이 막 짜증을 냅니다. 막 넌 밥이 넘어가나 막 그러면서 그 사투리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둘의 밥 먹는 것이 이 식구라고 하는 이들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지만 공동체성이 등장하는데 이 공동체, 이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식입니까?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밥 먹는 의식이 이제 중단되는 위협이 이제 이 숫자, 보이는 거, 이거죠. 요 숫자가 보이면서 하밀에게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는 약간 코믹스러운 설정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영화는 이 설정에 비하면 그런 코미디 요소를 상당히 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톤 앤 매너 자체가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영화의 좀 자극적인 맛이 있죠. 약간 웃다가 울리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일 수 있는데 아마 김태형 감독의 연출 성향이 그렇게 호들갑 떠는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전적으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주제나 메시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수제가 보이면서 이제 각종 이제 작은 에피소드들이 이제 나옵니다. 하민은 어쨌든 집밥을 먹지 않아야 되겠죠. 엄마가 쓴 그 이제 2010년경에 어쨌든 하민에게는 도시락을 싸서 주는데 뭐 먹으라고 주면 이제 뭐 소풍 갈 때 버리고 뭐 이 급식이 나왔을 때니까 그리고 뭐 이러면서 엄마가 주는 밥을 안 먹고 외식을 통해서 뭐 해결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 부산에 이제 각종 다양한 맛집들도 약간 소개가 되면서 이러면서 영화적인 시각을 담아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그냥 나와요. 이제 일종의 운명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민이 유재명 배우가 연기하는 민 부친 역할로 카메오 출연을 하고 그러면서 저 숫자가 0이 되면 느그음만 죽는다. 그러니까 예고편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려면은 이제 하미는 이 엄마 곁을 떠나야 집밥을 최소한으로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집밥을 먹기 위하여 이제 각종 에피소드가 이제 앞에 전반부 정도에 펼쳐지게 돼요. 이 영화 반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이제 지금 요 영화에 대해서 반전도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반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그거 말고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인물로 공승연이 연기하는 려운이라는 역할이 등장하는데, 이 려운은 영양사예요. 그러니까, 하민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영양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뭐 되게 직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반영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제 영화의 영양사라는 특징을 살짝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시고 하는 것, 이게 이 영화는 식문화와 상당히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식 최우식이 연기하는 정하민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취업을 15년이 지난 다음에 대학을 나오고 다니고 있는 주류 회사가 바로 뭐 이제 소주 회사예요. 그래서 영화는 앞부분에는 이제 회사 생활도 조금 언급이 됩니다. 이제 하민이 그 유명 이제 일종의 그 맛집 사장님인데, 한 가지 소주만을 계속 강조해, 경쟁사의 소주만을 강조하는데, 자신의 소주의 광고 모델로 쓰기 위해서, 인터넷 광고 모델로 쓰기 위해서 이제 섭외하는 과정에 활약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민의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둘이 연인 관계였던 이제 그 이 려은이 우연히 들렸던 엄마 은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집밥을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려운이 이제 설정상 가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없고 부모가 없는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가족이 갖고 싶은 걸 소망한단 말이에요. 가족이 갖고 싶다는 거는 또 이제 영화에서는 그 좀 현대적이지 않고 좀 고전적 장치들인데, 이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너무 친절하고 장혜진 배우가 되게 사랑스러운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기를 보여주면서 그 역할을 해주면서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밥 챙겨주고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장혜진 배우가 연기하는 이은실이라는 배우가, 이름도 은실입니다만 약간 조금 그 고전적 스타일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들 헌신적이고, 그러니까 그 뭔가 계속 먹이고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고전적인 스타일의 어머니에 가까운 인물이어서 려운도 이 어머니에게 되게 감동을 받게 되고 엄마라고 불러요. 영화의 극 중에서도 엄마라도 불러도 되냐,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은실이. 그러면서 이제 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민이 이제 계속 퉁명스럽게 될 수밖에 없죠. 엄마가 계속 엄마의 집밥을 먹게 되면 카운트가 줄고 엄마도 언젠가 이별할 순간이 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하민 입장에서는 피하고 있는 거니까 퉁명스럽기 때문에 지만 생각한다는 표현을 이제 극 중에서 쓰고, 주변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사실은 그렇게 막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하민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속내가 그렇지 않은 친구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하민이 이제 또 려운에 대하거나 이런 모습은 되게 또 친절한 그런 친구로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프로포즈를 영화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나와주는 거예요. 영화에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프로포즈에서 려운이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엄마를 모시고 살자, 부산에 계시는. 그러니까 이 설정이 부산에 살고 한국에서 가장 먼 데 아닙니까, 부산.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달라진 공간이니까요. 이게 일본 원작이니까 아마 그 뭐 원작 소설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도쿄로 와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고 지방 출신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이제 고전적인 이 모자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애틋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이제 아마 쓰여진 소설인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부산과 서울이라는 공간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신년 시기 행사가 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 승현이 공수현 배우가 연기하는 려은은 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제안을 하니까 이 하민의 입장에서 곤란해지죠. 왜냐하면 엄마랑 같이 안 살아야죠. 엄마 집밥을 안 먹게 되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하민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서 이 영화 속에서 엄마 집밥을 먹을 때마다 숫자가 카운트다운이 준다는 거는 이 정한민 말고는 알 수 없는 이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이겠죠. 뭐 영화 속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의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나와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민은 뭐 그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박막래 할머니인가요? 그분의 이제 뭐 레시피 같은 거 보면서 요리를 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는 계속 먹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 한식의 요리들 같은 게 상당히 좀 나옵니다. 근데 약간 생각보다는, 근데 그 음식들이 주로 이제 주요 이제 이쪽에 소울푸드로 나오는 게 이제 소고기국이거든요. 네, 약간 이제 그 약간 맵게 해서 먹는 경상도식 소고기국 같은 것들이 이제 주요 배경 음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하민이는 먹고 싶은데 엄마 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이제 이 하민의 이제 그런 태도들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엄마가 이제 갑자기 쓰러집니다. 엄마가 이제 부산에 혼자 살면서, 맨날 이제 챙겨주는 건 아들한테 뭔가 음식을 챙겨주는데 이제 속상하죠. 아들한테 뭔가를 주는데 얘는 받아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이 엄마가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사실을 이제 때문에 이제 아들이 내려와요. 되게 효심이 깊은 친구예요. 속내가 뭐 자기만 아는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이제 이 친구가 엄마의 수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엄마가 남긴 냉장고에 남겨둔 집밥을 먹고 보니까 아직도 숫자가 크게 남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화는 이게 이제 시간이 카운트 된다는 게 영화적 긴장감을 사실 만드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 요소들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부터는 또 반전 요소인데, 영화가 절반쯤 지나가면 상황이 이제 앞에 나왔던 좀 이런 카운트다운을 막기 위한 노력들의 반전이 오게 되는 거죠. 일단 여자친구가 개입을 해서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엄마랑 살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이 주인공 하민이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서 영화의 후반부는 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까 하민이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억제하고 참았던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 엄마가 이 역장면, 광명역에 있는 공간 같은데 KTX 타러 간 것 같아요. 광명역이 이제 트여 있고 찍기 좋아 보이죠. 좋으니까요. 어쨌든 잘 협조를 받아서 찍었는데 이제 계속 엄마와 아들과의 그런 애틋한 관계가 주변에 늘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게 찾아갔는데 이제 뭐 이러면서 엄마는 또 아들에게 밥을 해주는 게 그동안 막 밥도 안 먹던 애가 막 와서 먹으니까 기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죽을 거니까 그 엄마가 카운트다운에 신경 쓰면서 남기고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엄마는 이제 아들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시한부 인생에 다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은 이제 어쨌든 뭐 깊이 막 아파서 막 애가 막 쓰러져 가고 이러는 상황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화는 이게 힘들게 만드는 장면들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병색이 지쳐가면 항암 치료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많겠는데, 일단은 하민이란 친구는 이제 토하죠. 위암에 걸려 있고, 위암에 걸려서 이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토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영화에서는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팬시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둡게 영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영화는 너무 이 영화가 밋밋해진 주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좀 그늘 같은 부분들을 최소화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화사해. 기본적으로 화사하니까 이 친구가 병색이 짙어지고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약간 너무 세게 가면 또 심파란 말이죠.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심파를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과정을 마음속에서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얘기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빠가 예고를 할 때 와가지고 이게 운명인데 이거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갖고 있는 가치가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가면 이제 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가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이제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배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들은 되게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역할에 맞는 연기를 해요. 근데 이게 영화가 되게 어느 정도 심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단조로워요. 관계도 보면은 이 영화의 관계라고 하는 게 이 주요 등장인물 3명 외에는 나머지 인물들은 지극히 너무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상사가 나와가지고 주류에서 팀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 멀리 우리가 부산 니들은 다 부산이냐? 난 제주도라서 1년에 몇 번 못 본다. 뭐 이렇게 1년에 2번 보는데 그나마 이제 태풍 치면 작년에 못 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또는 아니면 뭐 서울에 살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그 외국 가서 사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부모님 이 영화의 사실 코드는 자주 못 보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이 아들과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못 먹는 밥, 그 다음에 이제 이 넓게 봐서 려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식.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뭐 며느리는 아직 아니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사실 자식처럼 대하는 되게 격이 없는 자식. 이렇게 나와 있는 구도로 되어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차분하게 영화가 만들어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게 약간 이게 한국 영화가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심파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막 심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심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그 매운맛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등장인물 자체들도 그 문제를 그냥 자기들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일종의 운명론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 애정 때문에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아주 불행하게 끝나지 않, 영화 자체로 불행하지 끝나지 않거든요. 이 영화의 사실 되게 매력적인 부분들은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디트가 보여주는 부분인데 엔딩 크레디트에 보면은 아마 뭐 영화 관련된 인물들의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선가 받았던 이 부모님의 사진들이 엔딩 크레디트 쭉 뜹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연락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정서들, 엄마 이 정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순기능은 사실 그런 거죠. 이 그동안 연락 한번 못했던 부모님하고 한테 한번 연락도 한번 더 드릴 수 있다면 이 영화의 순기능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음악이 후반부가 전반부의 톤에 비해서 상당히 자극적인 요소들이 심파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음악 사용이 막 심각하게 많이 쓰이지 않고 엔딩 크레디트 빼고는 엔딩 크레디트에 나오는 음악은 사실 뭐 사무곡 같은 노래인데 그 노래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아주 뭐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막 억지로 받는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어요. 되게 덤덤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영화 특유의 일상물들의 요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상 속에서 엄마랑 뭐 콩닥콩닥 하고 이제 뭐 엄마랑 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연인의 오해도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살아 있는 부분이고 부산의 이제 일종의 정서들 부산의 이제 오래된 막 그런 좀 레트로한 맛집들 이런 것들도 좀 등장을 하는데 뭐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다져 있는데 영화가 너무 그 이쁘다고 해야 될까요? 다 등장한 인물이 다 착해. 여기서 그 나쁜 등장인물이 없어요. 다 착하고 그 등장인물들이 어쨌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거라서 일본 영화도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약간 이제 되게 섬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담아내는 부분들이 그렇게 또 두드러지지 않게 보이지 않았는가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약간 좀 약간 한국 영화의 심파적 요소라든가 일본 영화의 그런 그 일상 무비들, 일상 영화들의 좀 그 사이에서 방향이 좀 애매모호해진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야 당연히 뭐 영화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면 사실 명절에는 어울리죠. 이 영화 자체가 자극적이지 않고 또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우리가 항상 같이 있고 싶지만 또 같이 있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니까 상당히 좋은 느낌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만 영화 자체로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그 속에서 힐링을 추구한다는 영화이겠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극장을 나서면서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 자체를 그래도 이 아까 했던 대로 가족이라든가 좀 약간 그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편안하게 그냥 저런 이야기를 그냥 좀 편안하게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이 배우들 다 훌륭한 배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서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아쉽다. 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도 이뻐요. 영상도 이쁘고 배우들도 연기를 잘하고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뭔가 임팩트가 없다.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예술 영화 같은 예술 영화처럼 막 그런 어려운 임팩트 이런 건 어려운 밋밋함은 아닌데 약간 좀 더 에너지가 좀 부족한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주관적 평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디선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만나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도 관점으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상 깊은 장면은 그거였군요. 이 하민이 이제 주인공이 하민이죠. 이제 약간 그 꿈을 꾸는 장면에서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장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상실이 된 거잖아요. 이 가족은 그 저기죠 모자 가정이에요. 부모하고 엄마만 있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려은은 혼자입니다. 혼자인 가정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이 둘이 잃은 가족들까지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남은 하민이 되게 당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는 이제 이런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상실의 감정 같은 것들이 좀 더 부각되면 좋지 않았을까.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뭐 뻔할 수도 있지만 이 밥 먹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 영화야 기본적으로. 근데 음식 영화인데 그 너무 익숙한 음식들이어서 그런가 뭔가 되게 좀 더 그 요리 과정들이 과장되게 멋있게 묘사도 될 것 같은데 되게 좀 너무 일상적으로만 그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순한 맛일 수 있죠. 그래서 순한 맛 영화로서 또 봐주시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 이 정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소마 시네마였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